예,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어제 중국 중요한 그 경제 지표 3종 세트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대만큼 실적을 내지 못하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입니다. 산업 생산도 예상에 반토막입니다. 한참 못 미쳤고요. 소매 판매도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다 밑돌았는데, 자, 기본 헤드라인 데이터만 보시면 그래도 소매가 작년 대비했을 때 18% 늘었잖아 하실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 같은 기간, 이맘때쯤에 중국은 다 봉쇄가 돼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거 대비했을 때 18.4% 소매 판매가 늘었다? 그렇게 긍정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들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산업 생산을 통해서 볼 만한 부분은 민간 수요 회복이 아직 더딘 상황. 앞으로는 얼만큼의 수요가 더 늘어나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소매 판매는 방역 완화 효과나 이 소폭의 긍정적인 신호는 잡히는데 이것이 아직 서비스 쪽에 국한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이 아직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중국의 정부가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여기에 사실은 주목을 했고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것을 보니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서라도 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나서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시각인데, 사실상 금리 인하까지는 어려울 거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에 기대를 걸 것인가? 내수 확대나 부동산 시장 안정 카드 혹은 유동성 위기 대응과 관련된 이 정책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제 데이터가 중국 쪽에서 부진하게 나오자 어제 우리 시장도 상방 압력을 조금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미 증시도 이 영향권에서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조금 전에 사실 끝났는데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있었죠. 미 증시 마치고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기대 안 했죠. 협상 이번도 실패했습니다. 자, 내용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홈디포라는 그 소매 판매 기업의 실적이 너무 부진하게 나왔더라고요. 20년 만에 최악의 어닝 미스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한참 밑돌았는데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도 부진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홈디포라는 건 사실 이제 미국에선 아주 중요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인테리어 전문 소매 업체인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소비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업의 실적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홈디포를 시작으로 소매 판매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내 소매 판매, 소비와 관련된 해석이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경제 지표도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미국에서 나오긴 했는데 예상치에 좀 밑들고 예상보다는 괜찮고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시장은 뭐 지금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에 워낙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분석은 없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장을 떠난다라는 이슈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좀 단축될 것이라고 장 마치기 한 30분 전에 공개가 됐거든요. 원래 일정이요. 일본 먼저 가서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고 그 뒤에 파푸아뉴기니나 호주 등 다른 국가에 순방을 하려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을 취소하고 돌아와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장 마치고 시작되는 협상 테이블에서 긍정적인 이슈 들리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그 우려감으로 장 막판 30분간 매물이 쫙 출회되면서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게임인데 정치 게임으로 인해서 경제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경제가 이제 계속 흔들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공화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를 운영할 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운영을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더 내줄 테니 그 범위를 확대해 줄 테니 돈 좀 아껴 써라 이거죠. 무분별한 부채 확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케빈 마카시 하원 의장이 지금 그 민주당이 하는 재정 상황을 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크레딧 맡긴 것 같다라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예산도 환수하고 에너지 사업 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정부 지출은 어느 정도까지만 쓰겠습니다. 상한을 걸어라. 이게 이제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걸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예산 다 삭감을 하면 지지층 표심 어떡하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 현재 구간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합의는 하겠죠. 제대로 된 정치권이면 국가부도 사태를 그냥 손 놓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건 과거에도 78차례나 상향을 했고 이번에도 상향을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경제가 흔들리는 게 걱정이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과거에 2011년도에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단기간에 한 1, 2주 만에 지수가 막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떠올리는 거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지금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합의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약간의 희망의 멘트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주말 전까지 이번 주는 긍정적인 이슈가 없겠구나라고 실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주말 가까워질수록 이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안도를 할 수도 있겠고 주말의 내용에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면 다음 주도 편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음 주 힘들겠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미국 펀드 1분기 말 기준 보유 종목 공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펀드사들이 운용하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대표적으로 5개 기업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게 그 펀드명입니다. 회사 명인데 그 임의상 편의상 제가 이제 이름으로 대표 인물 이름으로 이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번에 워런 버핏은 애플의 비중을 늘렸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애플이 그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동안도 많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했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 그동안 워런 버핏이 경고를 많이 했었죠. 결국에 이번에 드러난 건 TSMC 비중 줄이다가 가지고 있던 건 다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정유업체인 쉐브론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인데요. 사실상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밖에 뭐 GM이나 아마존 지분도 소폭 매도를 했는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상 여기에 기입은 안 했는데 지역은행들 몇 개 다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상 과거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경기 침체 우려했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일종의 재무가 굉장히 탄탄하고 우량주인 애플 주식을 사고 나머지 걱정되는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한 거는 그리고 이제 현금 비중 이번에 늘렸죠. 그런 거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을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했다라는 그런 계산도 가능합니다.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눈에 띄는 게 테크 비중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예전에 AI 투자의 기회가 크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 부분도 당잠사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한 것으로 1분기에 드러났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TSMC, 마벨테크 다 담았고요. 비중 증가한 종목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아시다시피 빅쇼트 영화의 주인공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리 예측해서 하방 베팅을 해서 큰 부를 축적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번에 포트폴리오가 워런 버핏과 정반대입니다. 워런 버핏은 TSMC 다 매각을 했죠. 그런데 이 마이클 버리는 주식을 오히려 더 많이 늘렸고요. 중국 대형 플랫폼 업체들을 이번에 담았고 지역은행들, 지금 위기의 기업들을 리스크 테이킹을 했습니다. 바이더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제 마이클 버리 정도만 이렇게 담았고요. 나머지는 뭐 워런 버핏도 그렇고 조지 소로스도 그렇고 시티그룹이나 브리지워터, 르네상스 등 다 지역은행은 축소했습니다. 자, 조지 소로스는 한번 보시고 빌 에크먼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한 가지 포트폴리오상 아주 눈에 띄는 건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죠. 구글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분기에만 이게 신규 편입을 한 금액이요. 11억 달러를 편입을 했습니다. 그 AI 순풍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빅테크, 재무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메가캡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개가 사실은 저 끝에 상반된 이 이슈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미 증시에서 보면은 쏠림 현상이 극심한데 그 안에 교집합이 이런 재무의 안정성 빅테크와 신사업인 AI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극심한 쏠림 현상 보겠습니다. 자, 동일 가중평균으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지수가 간밤 0.64% 빠졌고 나스닥 지수가 0.18% 빠졌습니다.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 가중평균입니다. 시가총액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오르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떨어지면 지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일하게 애플도 1, 웰스파고도 1 이렇게 가중평균으로 해서 동일 가중평균으로 다시 계산을 하면요. S&P 500 지수는 1.4% 마이너스고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템에 보시면 몇몇 개 기업만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빅테크 올랐고요.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보시면 그 헬스케어 몇몇 종목이랑 이거는 주택 관련 건설 기업인데 이거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는 다른 그 업종 종목들이랑 역순하면서 여기 52주 신고가 요즘 계속 이름을 올리는데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AI 빅테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램리서치,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경기 방어이기도 하고 AI이기도 하고 제가 요즘 운동을 하거든요. 이제 운동에 빠져 있는데 운동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뭔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벌크업을 해서 덩치를 크게 키우는 전략.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모두 베팅을 하면서도 성장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뭔가 벌크업을 안 하고 몸은 슬림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잔근육을 키우는 그런 전략. 일종의 그것이 이제 AI와 경기 방어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맥락들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 빅테크 주가 상승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편으로 봤을 때 유한타증권에서는 이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작년부터 코스피하고 빅테크 평균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빅테크의 흐름과 따라간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볼 때 삼성전자 등의 이런 코스피, 묵직한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점 매크로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보겠습니다. 오고야 마는 미래이죠. AI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 라인이 S&P 500 지수이고요. S&P 500 지수에서 AI를 빼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AI가 다 끌어올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믿을 건 AI, 고성능, 반도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시장 조사 기관이죠. 델로로 그룹에서 연구 결과 보고 내용인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의 자본 지출의 총합이 작년보다 4%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4%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설비를 투자하든 어떤 곳에 신사업에 투자를 하든 계속 지출을 늘리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 감소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 비중을 줄이지 않은 부분이 딱 한 가지 눈에 띕니다. 그게 바로 고성능 반도체 AI 분야인데요. 시장은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지만 그럼에도 투자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포인트가 AI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무어 모건 스탠리 연구원은 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전통 서버에 투자를 줄이고 PC 쪽에 투자는 줄이지만 20배가량 아주 비싼 그래픽 쪽 GPU 서버를 위한 예산을 만들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일정 가운데 하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24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단순 수치의 실적보다는 이때 컨퍼런스 콜 때 젠슨 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더욱더 주목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AI가 신약도 개발했습니다. 간밤 이제 추가된 소식인데 구글 클라우드에서 신약 개발용 AI 솔루션을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신약 개발할 때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AI를 접목한 솔루션입니다. 화이자 등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지고요. 지난 5월 12일에 당잠사에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죠. 뭐 AI 적용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제약바이오 파트에서는 두 가지, 핵심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파트인데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 그리고 아예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연구 개발하는 부분은 미국이 조금 더 앞서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방과 예측을 하는 쪽에 AI가 접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루닛이라는 점 그때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리 옮겨서 투자의 아이디어 조금 더 연결을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어찌되었든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는지 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그에 대한 피난처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설문을 쭉 돌려서 나온 이제 결과물인데요. 지금 이제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금 쪽에 베팅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대안처라고 많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채, 그 다음 비트코인, 달러, 엔, 스위스, 프랑 순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픽스 지수인데요. 일본 증시가 잃어버린 30년 그 전의 수치를 회복합니다. 3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서고 있는 일본 증시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피난처의 개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죠. 일본은 다른 국가와 역행하면서 다르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은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 일본 기업들은 실적 호조가 나오고 주주 환원도 하고 지배구조 개선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라는 인식. 그것 때문인지 워런 버핏도 일찍이 일본의 상사 기업들에 투자를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국내 내용들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만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우리나라에 재투자를 하든지 여부가 장중에 수급의 변동 요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